네, 고성호 칼럼 대인 윤석열과 소인배 한동훈. 대인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소인배는 나라, 민족, 역사 이런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별로 안중에 없어요.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내 이해관계가 우선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수단으로 부려먹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대의명분도 집어던질 수 있고 나라와 국민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소인배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과의 면담에 무려 81분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전해드렸는데 경찰의 날 직접 경찰청 가서 격려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그리고 영국 외무장관 면담하고 그야말로 뭐 다른 날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긴박하고 촘촘한 일정을 소화한 와중에 한동훈이가 그렇게 독대독대 했으니까 면담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원래 4시 반부터 하기로 했는데 면담 시간도 어쩔 수 없이 몇 분 늦춰진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54분 한 15분 정도 시간이 늦어졌어요. 영국 외무장관하고 만나다가 이제 나 저 한동훈이랑 만나야 되니까 이쯤 합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의례적인 외교적 만남도 아니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심각한 이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 외교장관이 직접 와서 면담을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 오후 4시 54분부터 대통령실 청사 앞에 있는 야외정원 파인글라스에서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쨌든 한동훈이를 배려를 해서 한 10분 가까이 파인글라스 정원도 산책하고서 면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아이스 브레이킹인가 있죠. 이 진지한 토론하기 전에 좀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머리 풀어주는 거. 그런 거 대통령이 한동훈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까지 하고 면담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파인글라스 잔디파 10여 분간 함께 걸으면서 정진석 실장, 홍철호 수석까지 같이 대동하고 이렇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면담에서는 정진석 실장이 배석했습니다. 한동훈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고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할 얘기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프레이에 한 수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설명하는 식으로 면담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배석했던 정진석 실장이 아니라 한동훈이가 면담 끝난 다음에 나가서 지 비서실장한테 오늘 무슨 내용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불러주면 그거를 국회에서 박정아가 브리핑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자리에 배석했던 정진석이가 뭘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뭐 말이 되잖아요. 근데 정진석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한동훈이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면담의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것도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한동훈이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지가 직접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린 것 같아요. 그 바람에 박정아가 총대 메고 나갔는데 뭘 면담에 배석도 안 한 자가 분위기를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그래서 내용이 그야말로 빈약한 그런 브리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훈이가 직접 그렇게 마이크 앞에 쓰고 언론 플레이하기 좋아하는 한동훈이가 왜 직접 안 썼을까? 실제로 지가 한 얘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정황상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 하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앞에 불려간 학생처럼 설명 한참 듣고서 그걸 갖고 이제 지가 주로 브리핑을 하려고 그러니 뭐 각이 살겠습니까? 지정치밖에 모르는 자가? 그러니까 나 브리핑 안 할래.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다 추정입니다만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 끝나고 나온 한동훈이하고 이제 측근들도 얼마나 그게 막 기다렸겠어요. 초긴장 상태로 대기했겠지. 그래서 면담 끝나고 나온 한동훈이하고 이제 측근들이 연락을 했는데 측근들도 뭐 별 신통한 얘기를 못 들은 모양이에요. 할 말은 다 했다. 뭐 이 정도입니다. 한동훈이가 할 말은 다 했다. 그리고 뭐 예상한 정도의 분위기였다. 오늘 직접 브리핑하려고 했는데 국회로 한동훈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박정아가 대신하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박정아가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박정아 말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말했다. 새로운 거 있습니까? 혹시 여기? 단어 하나라도 혹시 새로운 거 있어요? 일주일 넘게 하도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놔가지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대외 활동 중단, 의혹사항 설명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 여야 의정협의체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했다. 혹시 여기 또 뭐 그동안 안 나왔던 얘기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박정아 시켜서 브리핑 하라고 그랬는데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며칠 동안 온통 언론을 달고서 언론 플레이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요 얘기가 이제 오늘 박정아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새로운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는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대통령을 만나서 집권당 대표가 정부의 개혁 정책,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 이거 하느라고 그래 독대를 합니까? 이거는 하루 종일 외치고 다녀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정말 자격 없는 자가 당대표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처음 듣습니다. 한동훈이가 이런 말을 오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했다면 아마 대통령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집권당 대표라면 마땅히 1년 365일 떠들고 다닐 이 얘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얼마나 자격 없는 자가 대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새로운 얘기라고. 이 박정아로부터 뭐 주워들을 얘기가 없어요 지금. 아마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할 수 없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래도 오늘 분위기를 국민들한테 알리기는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이 대화가 이루어졌다. 당정이 하나 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제가 두 사람 정치적 덕담은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면담이 어떻게 진행됐냐. 한 대표가 이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 언론 플레이 했던 것들, 그리고 안 했던 것들을 대통령에게 많이 물었다 그랬어요. 언론을 통해서 뭐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세계 뭐 요구하고 그런 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 하지 않았던 얘기들도 대통령한테 많이 물었다 그랬어요. 아니, 한동훈이가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있어서 독대독대 했던 것 같았는데 막상 대통령과 만나보니까 쥐가 할 얘기는 이미 다 했어. 언론을 통해서. 새로 할 얘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자꾸 물어본 모양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자세히 일일이 설명을 다 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자세히 일일이 설명을 하느라고 81분이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청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결국은 한동훈이가 대통령한테 질문하고 대통령이 일일이 세세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런 면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헌정유린을 막아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헌정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없다. 탄핵은 못한다. 한동훈 일당들의 계산법이 그렇다. 한동훈 절대 탄핵하지 못한다. 이제 적어도 헌정유린은 막아내자. 탄핵은 저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한동훈이 뭐 충성서약을 했는지 뭐 이런 걸 갖고 합의까지 할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입장을 다시 한번 한동훈이 밝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려면 대통령이 쪽팔리게 한동훈한테 야 다른 건 몰라도 탄핵은 좀 막아주라 이랬겠습니까? 지가 먼저 나서서 헌정유린은 제가 막겠습니다 그랬겠지. 안방 여포라고 그러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뭔 소린들 막 대단한 기세로 달려들 것 같아도 막상 윤석열 대통령 딱 앞에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이나 몇 가지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가 브리핑에서 할 얘기가 없지. 어떤 분들은 면담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제 그냥 한동훈이 더 이상 야단치지 말고 그냥 다 함께 잘 가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저지른 잘못을 한동훈이가 자기 입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시인하고 바로잡기 전까지는 또 어떤 언론 플레이를 내일부터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정유린 막아내고 정부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게 오늘 결론이라면 그래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독대 외쳤냐.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해댔냐. 네. 대인 윤석열과 소인배 한동훈의 면담 상황을 제가 부족한 정보지만 이런저런 몇 가지 단편적인 보도들을 종합해서 재구성해보자면 그런 만남이었다. 그런 면담이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기회주의 중간파의 배신에 대비하라. 이것은 류근희 선생의 피를 토하는 절규입니다. 류근희 선생을 직접 모시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류근희 선생의 이 피토하는 절규를 전해드리고 건강이 조금 회복되시면 한번 저희 방송국에 직접 모시든지 제가 류근희 선생 계신 곳으로 가서 좀 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파 대통령 죽이기 시즌 3 개막. 기회주의 중간파의 배신 또 시작되나 입니다. 놀랄 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예상대로 깨졌다. 왜 예상대로인가? 그들 사이는 이미 벌써 깨졌기 때문에. 그럼 왜 만났나? 대통령으로서는 그나마 안 만나 할 수는 없지 않나? 한동훈 대표는 5가지를 요구했다. 1. 대통령실 개편. 2.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3. 의혹 사항 소명.
4. 특별감찰관 임명. 5.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응답한 바는 딱히 없는 듯하다. 놀랄 일 아니다. 탄핵 세력은 이미 김건희 죽이기, 윤석열 죽이기를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정해 놓았다. 와 하고 들고 일어날 구실만 잡으면 되었다. 그런데 구실이 드디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최후 통첩에 항복하지 않기로 한 것. 이 결과는 피차 예정된 것 아니었나. 한동훈이 대통령을 만나 한동훈이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거닐고 마주 앉아 담판하는 듯하고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은 다 쇼에 불과했다.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대통령이 끝내 노라 했으니 우리 탄핵 연합 세력으로서는 봉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란 명분 쌓기였다. 이젠 본 게임이다. 적나라한 힘의 투쟁이다. 데모, 집회, 연설, 노래, 연예인, 문화재, 야간선동, 촛불행동, 유모차 부대, 어린이, 중고생 동원, 대형 그림판, 허수아비 목매달기, 가짜뉴스 삭발 등등등등. 처음엔 직업적군들과 그들의 단골 손님들이 악악거린다. 여기다 언론이 기름을 붓고 부풀리고 뻥튀기고 소설 쓰고 엽기적으로 음란하게 각색한다. 보통 사람들까지 구경 나갔다가 제풀에 흥분해버린다. 타도하라 물러가라. 천안문 광장에 홍위병 문화혁명이 따로 없다. 문제는 기회주의 중간파의 배신이다. 이제 자유우파, 우파 국민이 답할 차례다. 또 그렇게 갈 작정인가? 광우병 난동, 촛불 광란으로도 부족해 세 번째로 우파 대통령 몰아내기인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죽여놓은 것은 좌익이 아니었다. 어중간 기회주의자들, 우파 안의 탄핵 분자들이었다. 좌익이야 그게 그들의 직업이다. 문제는 중간파와 일부 우파가 그쪽에 가세하는 배신, 이게 우파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내쫓았다. 세 번째 또 그러면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자체가 폐허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걸 정 바란다면 불구경을 또들 즐기시라. 쫄딱 망하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이번 많은 부디 막장까진 가지들 마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다. 그와 언제 그렇게 만나 인연 맺고 알고 사귀었다고 그럴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그렇게 예쁘다 할 것인가? 그럴 이유 없다. 다만 공적으로 그가 실각하면 자유진영 전체의 발밑에 진도 10의 강진이 터질 것을 걱정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한마디. 제2부속실은 만듭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처럼 청와대 뒷산이 아니라 한강 건너로 가지 마소.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과하고 후퇴하지 마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소. 뭘 잘못했다고. 부동산을 해 잡섰어. 북한에 뇌물을 갖다 바쳤어. 김정은이한테 USB를 줬어. 관봉권을 갖다 썼어.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실패한 쿠데타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문화일보에 허민 기자가 있습니다. 허민 기자는 대통령과 한동훈 면담을 실패한 명예혁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의 성급한 권력투쟁이 대사를 그르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허민 기자의 분석에 여러 부분 이제 공감하면서도 이걸 명예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혁명은 영국에서 글로리어스 리볼루션이라고 하는 정말로 명예로운 혁명이라고 하는 말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임스 2세의 폭정에 저항해서 윌리엄
그리고 메리가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던 그 정변을 글로리우스 리볼루션,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제임스 2세가 이제 국외로 도주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까지 해줘요. 그래, 도망가서 사라져라. 그래야 내가 너를 안 죽이지. 그래, 진짜로 피를 안 흘렸어요. 그러면서 이 정변을 일으킨 윌리엄과 메리가 공동 왕위에 오릅니다. 윌리엄 3세, 메리 2세로. 그러면서 당시 그 의회와 또 국민과 함께 약속하고 선언한 것이 권리장전이죠. 뭐 하여튼 그런 명예혁명인데, 저는 한동훈의 이 면담 사태는 그런 명예혁명에 비교할 만큼의 대의 명분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방법도 치졸했다. 그리고 결과도 실패였다. 그래서 실패한 명예혁명이 아니라 실패한 쿠데타였다. 이렇게 저는 성격 규정을 합니다. 이 쿠데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단을 씁니다. 하나는 총칼로 정권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총칼을 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럼 한동훈이가 쿠데타를 할 때 사용한 것은 뭐냐? 보통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한동훈이가 동원한 것은 칼보다 강하다는, 총보다 강하다는 펜을 동원했어요. 조중동의 펜을 동원했어요. 조중동 언론과 야합해가지고 연일 언론 프레이를 통해서 독대를 압박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언론 프레이하고, 그리고 면담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나온 다음에도 조중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대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사용한 쿠데타 수단은 펜이었다. 조중동이라는 언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의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한 대응으로 순간적으로 와해돼 버립니다. 이 쿠데타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한동훈이가 뭐 세 가지 요구를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아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막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제 저 더 이상 못 막아요. 라고 협박한 대목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가 이 쿠데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대목이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한동훈의 쿠데타는 성공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 가장 담대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특검법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에서 너부터, 당신부터, 한동훈 너부터 반대라고 하지 않았냐? 지난번에 다 반대해서 부결시키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뀌었다? 어쩔 수 없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특검이 통과가 되면 내 집사람 특검 조사 받게 하겠다. 어떤 잘못도 없으므로. 특검이 아니라 뭐라도 할 때면 해봐라. 내 아내가 무고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협박하는 한동훈 앞에서 움찔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좌고우면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응한 거예요. 그 순간 한동훈의 쿠데타 시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깨갱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지저대고 있는 겁니다. 각색을 했니 어쨌니 저쨌니 15일 뭐 이재명이 재판 전까지 뭐 조치를 내놔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아니 그런 얘기를 왜 또 나와서 해. 기왕에 그렇게 어렵게
성사된 면담이라면 거기서 다 하고 나오지. 뭐 이재명의 재판이 11월 15일, 11월 25일이라는 거 이제 알았어? 협박은 정치에서는 항상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권력의 속성이 협박이에요.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래서 듣게 만드는 게 권력이고 법입니다. 협박은 어느 정치, 동서고금 어느 정치에서나 나타나요. 다만 쓸 때는 지도 각오해야 돼. 협박하는 그 자신도 협박이 통하지 않을 때 자신한테 돌아올 후폭풍을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함부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한동훈이 이제 지금 완전히 쫄아서 잠도 잘 못 잘지 몰라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협박하면 윤석열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 한두 개는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히 막 철벽이네. 큰일 났네, 이제. 나 이제 어떡하지? 뭐, 그건 한동훈이 사정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Y에서는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의 12.12 정변을 가지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러나 실패한 쿠데타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동훈이는 어쨌든 총보다 칼보다 더 강한 조중동 펜을 총동원해서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세상 이치대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 안 치르려고 계속해서 지금 제2, 제3의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그 후폭풍이 한동훈과 그 일당들을 향해서 몰아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한적한,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 국민 눈높이를 배신한 한동훈. 정치꾼들, 정치인이 아니고요. 정치꾼들, 정치 몰입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만 열면 국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의 정쟁을 감출 수 있으니까. 입만 열면 국민 앞세우는 거예요. 이런 자들, 위험한 자들 많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 뭐든지 국민 눈높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민 눈높이를 어떻게 우리가 계측할 수 있나요? 어느 국민 눈높이? 어떤 국민 눈높이? 그야말로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그게 국민 눈높이야. 한동훈의 개인적, 자의적 기준을 다 국민이라고 하는 말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짓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걸 일단 인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상식과 여론이 있으니까, 그러면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 외치고 다니는 한동훈이는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주세요. 자, 한동훈이는 2023년 2월 8일에 2023년 2월 8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 오해가 있다면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 자,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입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하는 자가 최소한 전체 국민 눈높이는 몰라도 자유우파 국민 눈높이는 반영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한동훈의 이 발언이 과연 여러분들의 눈높이에는 맞는 발언입니까?
이게 2023년 2월 달에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회에 가서 한 발언입니다. 또 이날 한동훈이는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기 박근혜 정부 관련 수사일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화양연화, 가장 화려했던 절정기. 자, 이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은 거가 정당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말도 합니다. 2023년 2월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전부 막 때려잡을 때, 그때 민주당이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준 것을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핵심 측근, 핵심 인사들을 때려잡는 것을 응원했던, 지지했던 것을 기억한다는 이 한동훈의 발언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눈높이에 이 한동훈의 이런 발언이 맞다면 여러분들 다 자유우파 하지 마세요. 민주당으로 다 입당하세요. 가는 데마다 셀카 찍고 다니는 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아요?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셀카 찍습니까? 아무한테나, 자기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연장자건 무슨 대권 주자건 아무한테나 다 어깨 손 올리면서 사진 찍는 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아요? 대통령을 상대로 협박하고 대통령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하고 똘마니들 시켜서 대통령을 공격하게 하는 이런 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한동훈이가 여전히 눈높이 얘기하면 이자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가 생각하는 국민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또 다른 국민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똘마니 개딸과 같은 자들을 한동훈이는 자기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됐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던 이 김경률이 이자의 손을 번쩍 들어줬는데 한동훈이가 이게 여러분 자유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입니까? 이제 김정은이까지 마리 앙뚜아네트 어쩌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김정은의 손까지 들어줄 기세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할 수만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나요? 지난 총선 공천이 마무리되는 무렵에 이철규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비례대표 명단을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비례대표 명단, 비례대표를 2번씩 준 김혜지, 누군지도 모르는 한지아, 이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었습니까? 또 자력으로 현역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이겨서 공천을 딴 노태우 박탈하고 도태우 공천 박탈하고 장해창 공천 박탈했어요. 그거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었습니까? 역대 최악의 총선 패배를 자초했어요. 그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마지막 기회로 한 번 더 도약하자고 해서 이루어진 총선 백서입니다. 이 백서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전대 전에 공개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국민 눈높이입니까? 그게 국민의힘 당원들의 눈높이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 이창수 지검장이 협의 없음, 기소, 불기소로 결정할 그때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혐의가 없지만 기소하는 게 국민 눈높이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지 똘마니 이원석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왜 기소하지?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지그들 그만둔 다음에 이창수를 그렇게 압박합니까?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세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게 어제 오늘 생긴 일입니까? 2년 반 동안 내내 한동훈이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이자가 전당대회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주장했습니까? 전당대회 때는 그야말로 대통령을 위해서는 곧 몹이라도 던질 것처럼 윤석열 지지표를 지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자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확 돌아서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언행, 이런 배신자적인 행태가 과연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겁니까? 우리 자유우파가 그렇게 벨도 없고 배신을 발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건 일종의 사기예요. 전당대회 때 여러분들 한동훈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대표가 됐는데 그때 여러분 한동훈이가 이럴 줄 알고 찍으셨어요?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완전히 배신하고 이렇게 할 면정복배하는 이 한동훈이의 정말 실체와 정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찍었습니까? 여러분들 다 사기당하신 거예요.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몸인 줄 알고 찍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전당대회에서 나는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할 거야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표를 주셨겠냐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훔쳐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라인, 김건희 라인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전부 대선 때 직장 다니던 거 사표 던지고 대한민국 구해보려고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함께 일하던 보좌관, 비서관 캠프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때 한동훈이 뭐 했습니까? 한동훈이 그냥 검사였잖아요. 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사표를 던졌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 이자가 아무것도 안 하던 이자가 무임승차해서 대통령 덕분에 법무장관 됐어요. 그리고 진짜 고생했던 이 행정관들, 이름도 잘 모르는 이 행정관들, 비서관들 쳐내라고 이렇게 압박하고 언론포례 하는 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입니까? 의료개혁을 대통령이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야 의정이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도 한동훈이도 똑같이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이미 수시가 실시되고 있는데. (2024년 9월에) 한동훈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에 반대만 한다는 무지성 지지만 한다는 이런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반대하고 종북주사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저는 종북주사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해요. 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니까 무조건 반대해야지. 이재명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럼 제가 지성이 없어요? 지성이 없어도 좋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씹었어요. 그걸 변명하면서 이자가 뭐라 그랬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할 대상은 제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랬어요. 언제 김건희 여사가 지한테 사과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국민들한테 사과할 텐데 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선거를 총지휘하는 비대위원장이 판단을 좀 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읽고 씹어버린 자가 무슨 국민 눈높이를 얘기해요? 한동훈이가 이재명이 1심 재판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재명이 감옥 보내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아니면 이재명이 1심 재판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부터 정리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입니까? 한동훈의 이자가 언제 한번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한 적이 있나요? 문재인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종북 주사파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한 적이 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10분의 1이라도 종북 주사파를 향해서 이재명 문재인을 향해서 공격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눈높이입니까? 실제 한동훈의 눈높이는 어제 사진, 이재명이하고 쉬쉬덕거리던 그 사진이 보여주는 게 한동훈의 눈높이예요. 조국이한테 응원받는 게 한동훈의 눈높이라고. 그게 근데 여러분들의 눈높이냐고요. 여러분들은 조국이한테 응원받고 싶으세요? 이재명이 만나면 그렇게 좋아 죽지 못해 시시덕거릴 그런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국민을 참칭하지 말라 그래야죠, 이제. 어디 감히 국민을 참칭해.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 여러분, 한동훈이의 언행, 그 일당들의 언행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잠깐 훑어본 자료만 가지고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좌파 눈높이에 맞는, 한동훈 개인 눈높이에 맞는 이런 언행들만 보여요. 여러분,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러분들이 국민이에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한동훈과 그 일당들의 언행에 대해서 고성고TV에 제보해 주세요. 그때그때 알리겠습니다. 이자가 더 이상 국민을 참칭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국민이 누군지, 진짜 국민 눈높이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제보하실 때는 우리 고성고TV 생방송 댓글창으로는 저희들이 확인이 어려우니까 번거롭지만 샵 3333-3010으로 500원 유료 문자 서비스 이용해서 그 문자로 여러분들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그때 이자가 또 한동훈 일당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참칭하고 국민 눈높이를 악용하고 있는지 그때그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이런 택도 아닌 한동훈의 분탕과 계보 정략 정치 때문에 정작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현안들과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성과, 경제적인 성과, 또 정말 중요한 4대 개혁의 진전들이 다 묻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성고TV라도 정신 차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루어내고 있는 외교안보 영역, 경제 영역, 민생 영역에서의 성과, 그리고 4대 개혁과 저출산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의료개혁 문제를 조금 중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동훈이가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하는 택도 아닌 무슨 협의체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 의료개혁이 잘 마무리되다가 지금 또 한 2달 늦어지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여전히 2025년도 내년도 입학 정원을 원점으로 돌려라. 안 그러면 대화 안 하겠다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교육정책을 짜고 대학 입시 요강을 확정해서 발표할 때는 중학교 2학년생이 4년 후에 대학에 들어갈 때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짭니다. 대체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정하고 그 입시 준비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정원을, 예컨대 의대 정원을 1,500명 더 늘린다, 2,000명 더 늘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4년 전에 결정이 되고 시험생들한테 알려졌어야 돼요. 그런데 의료개혁이 한 1년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을 압축해서 이미 1,500명의 정원이 는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이 발표가 됐고, 지난 5월 말에 정시, 그리고 9월에 수시, 이게 다 접수까지 끝났어요. 이거를 원점으로 돌려라.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대화를 하기 싫은, 대화를 하지 않는 데 대한 면피용 변명이다. 이걸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점을 전제로 지금 우리 의료 개혁은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구 구성의 장기 중기적인 변화,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또 의료 과학 기술을 비롯한 그 눈부신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지금의 의료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선진 의료 체계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의료 개혁입니다. 자, 이를테면 이번에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들, 이거 다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도체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큰 것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때 이 백신 개발한 한 그 제약회사의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 의료 매출보다 더 많았다는 것도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바이오 산업 쪽의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 자격증을 갖고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약도 개발하고 새로운 수술 기법도 발견하고 하는 그런 의과학 영역이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에요. 주요 국가는 의사 중에 3%가 이 의과학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1.6%밖에 안 됩니다. 이런 그야말로 최첨단 미래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해서도 의사들을 빨리 늘려야 되는 거예요. OECD 국가가 전부 다 의대 정원에 나서고 있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전부 의대들을 지속적으로 의대생들을 증원하고 있어요. 우리만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의료의 질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OECD가 평가하는 21개 지표 중에 12개는 평균보다도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 이거 응급 처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당뇨병 입원율, 뭐 이런 조현병 초과 사망, 뭐 이런 데서 OECD 평균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물론 OECD 평균보다 높은 영역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의료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말은 뭐 그런 얘기하면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의사 한 분 만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거 보통이잖아요. 그 좁은 복닥복닥 하는 그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마침내 이름이 불려져서 가요. 의사 만나는 시간 몇 분 정도 됩니까? 평균 3분이에요. 긴 대기 시간과 짧은 진료. 나는 지금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싶은데 실제로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서 진료하는 시간은 평균 3분이에요. 그거 하려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지방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은 그 3분짜리 진료받으려고 전날 밤에 올라와서 호텔 잡고 자야 돼요. 친지 집에서 하룻밤 자고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심각한 의사 부족 상황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이렇게 됐냐? 김대중 때부터 잘못했어요. 김대중 때. 의학 분업을 하면서 의사들한테 반대가 심했던 의사들한테 마구 특혜를 주듯이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김대중 때 의사들의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의대 정원을 300명 넘게 축소를 해버렸어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리고 2020년에 문재인 때 400명 증원 발표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몇 달도 아니에요. 45일 만에 철회해버렸어요. 이러니까 의사들이 어느 조건도 우리랑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없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9번 싸웠는데 9번 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환자 버리고 병원 떠나버리면 니것들이 어떡할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10개월 이상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릇을 완전히 잘못 들여놓고 의사 직역 카르텔한테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린 역대 김대중 정권, 문재인 정권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꼬여버린 거예요. 특히 문재인 정권 때 뭐 MRI 유행이었잖아요. 건보 재정 털어가지고 안 해도 될 MRI 전부 다 검사하게 만들었잖아요. 비급여가 팽창했어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 때 결정적으로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다 망해버렸어요.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의료개혁입니다. 환자,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수년간 여러 가지 사건 형태로 보도가 됐고 우리 국민들이면 다 알고 있어요. 지방의료 19번 공고를 내도 마취 전문의를 못 구했다. 의사가 부족해서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서 뇌혈관 수술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병원에서 쓰러졌다 죽었어요. 의사 부족 아니고 다른 뭐로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정부가 10개월 전에 2,000명 의대 정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무슨 뭐 아무 근거도 없이 뜬금없이 대통령이 2,000명을 제시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지어는 저 막말을 하는 자들 중에는 그 천공이 2,000명을 얘기했다더라. 이런 괴담까지 퍼뜨리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어요. 자, 과연 그런 거냐? 정부가 2,000명을 제시한 근거는 새 의료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 KDI, 그리고 서울대학교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5년 단위로 이 의사 현황을 연구해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건 문재인 때 시작됐던 연구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연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시작한 연구가 아니에요. 이 보사연 보고서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KDI하고 서울대학교까지 새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 용역을 참고해서 정부가 2,000명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연구는 공통적으로 2035년에 대략 10,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요. 왜 2035년이냐? 자, 여러분. 내년에 2025년이죠. 내년 2025년에 의대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면 이 의대생이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몇 년 걸립니까? 의대가 6년이죠. 인턴 레지던트 4년. 그러면 10년이면은 이제 전문의가 돼요. 근데 그것은 여성들의 경우에 그래요. 남성들은 군대 2년이 더 있어요. 그래서 10년에서 12년이 걸려야 의사 한 명이 배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해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2024년, 내년 2025년부터 10년이면 2035년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후에 의사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내년에 2,000명 증원하면 과연 2035년에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를 계산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보사연도 KDI도 서울대도 전부 35년에 10,000명이 부족하다. 대략 뭐 9,600명, 뭐 1,800명 이런 차이가 약간 있지만 10,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용역 보고서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4,000명 정도를 매년 증원해서 빨리 채웠어야 되는데 너무 충격이 클 거다. 지금 3,500명 정도 뽑고 있는데 4,000명까지 더 늘리면, 그래서 줄여서 최소 인원으로 줄여서 잡은 게 정부의 2,000명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2,000명 증원안, 이건 그럼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냐? 아니에요. 의대 증원을 공식화한 것은 2003년 초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 의료계하고 37차례에 걸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37차례의 협의 동안에 의료계가 단 한 번도 자기들은 몇 명 정도 증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냥 논의를 회피하기만 했어. 늘리긴 늘려야 되겠는데 누가 이거 고양이 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누가 총대 매냐? 총대 매는 사람 죽을 텐데, 의료계로부터. 그래서 전부 회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사직역 의료계가 회피한다고 해서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을 정부가 포기해야 됩니까? 37번이나 협의를 거쳐서 의료계가 계속해서 대안을 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그럼 최소한으로 해서 2,000명 증원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의료계하고만 접촉했겠습니까? 정부가? 시민단체한테도 물어봤어요. 경실련이나 보건의료 노조 같은. 그 시민단체에서 제시된 안은 3,000명 증원에서 5,000명 증원 정도입니다. 그걸 정부가 그건 너무 충격이 클 거다.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몰라. 그래서 줄여서 최소 인원으로 2,000명 발표한 거예요. 이 2,000명 가지고 10달 이상 지금 동맹휴업을 하고 이렇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료계가 그렇게 2,000명을 갑자기 늘리면 현재의 의대 교수나 의료 시설 가지고서는 그 애들을 다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어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선동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냐? 웃기는 소리예요. 의대에 전임 교수가 1인당 몇 명의 학생을 가르치도록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냐면 8명까지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 교수가 8명 넘게 가르치죠. 일반 대학에서. 그런데 의대 교육의 특성 때문에 도제식 교육과 실제로 실습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8명까지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면 2,000명 늘리면은 8명이 더 넘어가느냐? 지금
의대 교수가 12,000명 정도 되고 이 학생들 숫자를 다 합치면 의대 교수 1인당 1.6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진짜 탱자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8명까지 가르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8명은커녕 1.6명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2,000명 증원하면 몇 명이 되냐? 2.4명인가 좀 돼요. 그런데 교수 수가 부족해요. 의대가 스스로 정부에다가 제출하는 게 있어요. 현재의 여건, 그러니까 현재의 교수와 현재의 시설로 더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여력이 몇 명 정도 되냐? 각 대학에서 좀 의대에서 좀 제출해달라 해서 모아봤더니 2,000명은 현 여건에서 시설 투자 따로 안 하고 교수 더 안 뽑아도 2,000명 더 교육시킬 수 있다고 대답이 나왔어요. 자기들이 써낸 거야. 그래놓고 의대 정원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선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료 수요는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왜?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옛날 같으면 야 웬만하면 좀 참아라. 병원비 아깝다. 그래서 병원 가면 쉽게 고칠 거를 참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에. 웬만하면 참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지금도.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의료 쇼핑이라고 할 정도로 조금만 이상하면 종합병원을 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의료비, 1년에 우리 국민이 쓰는 의료비가 2000년에 25조였어요. 지금 20년이 지난 2022년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209조입니다. 무려 8배가 늘었어요. 20년 동안에 우리 국민이 쓰는 의료비가 8배가 늘었어요. 그 정도로 의료 수요가 급팽창했습니다. 그러면 의료 수요가 급팽창하면 의사도 늘어야 되고 병원 시설도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대에는 오히려 감축됐어요. DJ 때. 그리고 그 이후 계속 동결이에요. 20년 동안 의사 숫자는 동결이야. 의대 숫자는 동결이야. 시장은 8배나 늘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보사연이나 KDI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아까 제가 보고서에서 모두 10,000명 정도 2035년에 의사 10,000명이 부족할 거라고 보고서가 나왔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거는 극도의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요. 실제로 이 조사들을 보면 보사연 연구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는 의사가 1년은 265일 근무하는 걸로 가정이 됐어요. 요새 의사들 그렇습니까? 또 90세까지 근무하는 걸로 가정이 돼 있어요. 물론 의사들은 뭐 정년이 따로 없죠. 의대 같은 데 말고는 그냥 개원이 70이 돼도 80이 돼도 개원하고 있으면 의사죠. 그러나 이걸 가정을 90세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도 10,000명이 모자라다고 한 거예요. 이걸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70세, 75세 정도 되면 실제로 아무리 동네 내과 개원이라도 이건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의사들도 이게 토 일만 빼놓고 휴일도 없이 쉰다? 말이 안 되지 않냐. 최소한의 현실적으로 이런 걸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의사 숫자는 20,000에서 30,000명입니다. 그러니 이 부족한 의사 수를 어딘가에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2,000명, 3,000명씩 증원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의료 지옥이 됩니다. 이미 늘어난 의료 수요는 다시 줄일 수 없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갔었는데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 견뎌라. 이게 됩니까? 이미 뚝은 터졌는데. 그리고 이게 꼭 나쁜 것도 아닌데. 내 건강 내가 지키겠다는데. 필요하면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내 건강 내가 지키겠다는데 어떻게 이걸 자꾸 병원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라고 정부가 권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면 의사 수를 급하게 늘려야지. 하다못해 외국 의사 수입을 해서라도 의료 수요에 대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명 늘리겠다는 걸 갖고 1년 넘게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2만에서 3만 가까이 부족한 겁니다. 그걸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00명 부족하다고 치고 그걸 급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4,000명씩 해야 되는데 그냥 2,000명으로 하자. 최소한의 의대 정원을 가지고서도 지금 의사직역 카르텔이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장은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국민에 대한 의사직역 카르텔의 공격이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이자들이 자신들의 카르텔 지키기 위해서 봉쇄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분노하셔야 된다니까. 특히 두 가지가 심각합니다. 자, 부산이 우리나라 제2도시잖아요. 부산의 지인들 중에 가끔 서울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병원 가려고. 부산 시민들이 그럴진데, 인천 시민들이 그럴진데, 그럴듯한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아프면 자식된 입장에서 제일 급하게 하는 게 뭡니까? 빅5, 서울대병원, 분당, 이 삼성의료원, 아산병원에 혹시 아는 의사 없냐? 이거 친구의 친구한테까지 전화해갖고서 병실을 확보하려고 그거 잘 해내야 효자 되고 그런 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이런 지역 간의 심각한 격차, 이걸 생각하면 지금 의료인들의 절대 부족의 상황은 시골로 가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들이 전부 다 리스크 없는 덜한 비급여 쪽으로 미용, 성형 이런 쪽으로 다 빠져가고 있잖아요. 한 건 하면 몇 천만 원씩 버는데 내가 뭐하러 응급실에서 죽을 돈 살 돈 고생하면서 몇 백만 원 벌겠냐. 다들 그런 계산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주 간단한 자격 인증으로 반영구 화장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로비를 통해서 그것까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의사들이 좀 해치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4,000명 이상 증원을 했어야만 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충격적인 조치를 의료계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줄여서 2,000명으로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1년 넘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삶이 나아지면서 또 다들 고령화되면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따라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더 세분화되고 더 오랫동안 이 환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 스스로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빼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의사들이 더 필요한 이유는 의료학적으로도 많아요. 이를테면 전공이 굉장히 세분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소아신경과 열이 나면 우선 겁이 나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죠.
근데 28개월 된 소아가 열뿐만 아니라 경련이 일어났어요. 응급 상황이죠. 그러면 소아과에 가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소아가 열도 나면서 경련이 나오는 것은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아신경과 전문의 세분화돼 가지고 전공이 소아신경과 전문의는 전국에서 136명밖에 없답니다. 운 나쁘게 그 병원에 그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었어요. 처치가 늦어서 결국 지금 코마 상태가 됐어요. 소아과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세분화됐기 때문에 의사수가 그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왜? 병원의 간호사가 전문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딱 그 간호사에 맞는 의사가 없어서 처치를 못해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료 내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의사수는 지속적으로 늘려야 돼요. 우리도 기왕이면 그냥 소아과가 아니라 소아신경과, 소아정형과 이런 더 특화되고 전문화된 의사한테 치료받으면 더 좋죠. 그러려면 복불복으로 우연히 그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잘 찾아가면 살고 소아과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그 전문의가 없으면 잘못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미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발전해가고 있는 의료체계를 야야 그런 거 하지마 전부 소아과로 다 옛날처럼 돌아가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자동차 사고 난다고 원시로 돌아가고 차 운행하지 말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증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의료 발전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걸 못하겠다고 하니 아마 의사들은 의사가 늘면 자기들 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료 지식만 잔뜩 쌓아갖고 있어서는 이게 사회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의료 시장이 는다는 것은 파이가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커지는 파이를 적절하게 의료인들을 늘려가면서 잘 나눠 먹으면 되지. 왜 커지는 파이를 감당도 못하면서 신규 진입 장벽을 자꾸 쌓냐고. 자기들이 감당하면 또 몰라. 감당 못하잖아요 지금. 자기들도 얘기하잖아. 필수 의료 못 가겠다. 지역에 못 가겠다. 의사 처우는 의대 정원이 늘어도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변호사하고 의사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호사 수익 1% 올랐어요. 의사 수익이 30% 넘게 올랐어요. 근데 변호사들이 그럼 다시 로스쿨 말고 옛날 사시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이미 그 변화는 거역할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변호사는 정말 하늘 같았는데 이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의료 서비스는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까? 과거에 김대중 때 의사들한테 영업하느라고 오히려 정원을 줄이고 문재인 때 흉내만 냈다가 45일 만에 정원 포기하고 그래서 의사들한테 9번 싸워서 9번 이겼다고 하는 택도 없는 그런 자만심이나 심어주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여기서 좌절되면 이제 더 이상 의료개혁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극단적인 의료격차,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는 구멍이 더 크게 나는 이 극단적인 의료격차 속에서 다 의료 지역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절대 여기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지금도
아니 왜 이 의료개혁을 선거 앞두고서 해갖고서 괜히 펴떨어. 의료개혁에 대한 당시의 국민적 지지가 70이 넘었어요. 그걸 한동훈이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도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기까지 온 의료개혁 이제 8분응선 9분응선까지 밀고 왔는데 이거 마저 밀어내서 제대로 된 의료개혁으로 전면적인 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됩니다. 대통령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국방, 치안 수준으로 의료계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5년간 20조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10조 이상 30조 플러스 알파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들여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그런데 막바지 이 상황에서 괜히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의료개혁 문제를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해야 되는가? 이번에 실패하면 왜 안 되는가? 이 의료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을 다시 하시고 아무리 종북 좌파들이 공격을 해도 아무리 한동훈 일당이 대통령을 공격을 해도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을 대통령이 정말 뚝심을 갖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뼈아프게 좌절하고 반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8년 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그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죽이듯이 또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진짜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탄약이 필요하다. 그러니 여러분들 만만해온 대주시라. 연일 특검법 강행하고 압박하고 우리 국민의힘 자유파 분열시키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싸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